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주인공 민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성공을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었고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과 회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효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는 어느 날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혹은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네 자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민지예요. 늘 웃음이 많고 밝은 아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아주 어릴 적 이야기죠.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고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사고 후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셨고 그 모든 좌절감을 술로 달래기 시작하셨어요. 술만 드시면 달라지는 아버지, 특히 저희 엄마를 향한 폭력은 거의 매일 같이 반복됐죠. 언니와 오빠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집을 나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저와 막내 동생만이 엄마와 함께 집에 남았죠. 민지야, 내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사고 전에는 얼마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는지 몰라. 엄마는 멍이 든 얼굴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오직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집안 물건을 던지며 엄마를 향해 손을 드는 무서운 사람뿐이었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고 겨울에는 방 한 칸에서 내 식구가 몸을 맞대고 자야 했죠. 하지만 가난보다 더 힘든 건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폭력이었어요. 술만 드시면 시작되는 소리 지르기와 물건 던지기, 그리고 엄마를 향한 폭력은 저희 자매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16살이 되던 해 여름,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 바엔 돈을 벌어서 엄마를 편히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늦은 밤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방 서랍 속에서 엄마가 아껴두신 돈 몇 푼을 몰래 가지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막내 동생 수진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수진이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수진아, 언니가 돈 벌러 갈 거야. 곧 돌아와서 엄마랑 너를 데리고 갈게. 그때까지 엄마 곁에서 잘 있어야 해. 눈물을 흘리는 수진이를 뒤로 하고 저는 그렇게 가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와 어린 동생을 그 지옥 같은 집에 남겨두고 혼자만 도망친 거니까요. 서울로 올라온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공장 노동자, 마트 계산원, 카페 알바까지 하루에 2~3가지 일을 병행하기도 했죠. 잠은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하는 데 쏟았어요. 휴일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혼자 살게 되었고 작은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요. 가끔 집에 전화를 걸어 엄마와 수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항상 짧게 끝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올 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아직 제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데려오면 제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뤘던 것도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엄마와 수진이를 데려올 수 있어. 저는 매일 밤 이런 다짐을 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라는 말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21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엄마와 수진이를 모시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엄마였어요. 어머, 민지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이라도 먹고 가렴. 5년 만에 돌아온 저에게 엄마는 아무 질문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반쪽 얼굴로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죠. 저는 그제서야 엄마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반신불수가 되신 엄마는 얼굴 반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나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쓰러졌던 거야. 하필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셔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지. 수진이가 이웃집에 도움을 청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제가 집을 나간 지 몇 달 만에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반신불수가 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제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고개를 젓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내 팔자야. 내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야. 사고만 안 났어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말씀에 저는 더욱 슬퍼졌어요. 그토록 고통 속에 사셨으면서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엄마의 넓은 마음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저랑 같이 서울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럴 수 없어. 내 아버지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니? 요즘 아버지도 많이 쇠약해지셨어. 예전처럼 폭력적이진 않으시지. 그저 술만 드시면 혼자 울고 계시지. 저는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돈을 드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그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다시 2년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해서 돈을 모으며 언젠가는 엄마를 모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고향에 내려가 엄마를 뵙고 돈을 드렸죠. 그때마다 엄마는 저를 반겨주셨지만 결코 함께 서울로 가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23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작은 가게의 점장이 됐어요. 이제 제법 안정된 수입이 생겼고 작은 전세 아파트도 계약했죠. 드디어 엄마를 모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죠.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어떤 상황일지 걱정되기도 했고요. 고향에 도착하자 초상집이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계속 흐느끼고 계셨죠. 아버지를 그토록 힘들게 했으면서도 엄마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엄마는 계속 밤새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엄마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어요. 뇌졸중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상태가 더 심각해요.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지만 이대로 가면 의식과 신체 기능에 더 큰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야 겨우 엄마를 제대로 모실 준비가 됐는데 엄마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엄마를 누가 모실지에 대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오빠는 자신의 가정이 있어 어렵다고 했고, 큰언니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불가능했죠. 남은 건 저와 수진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제 말에 오빠가 반대했어요. 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볼지 생각해봐. 그때 수진이가 나섰어요. 제가 모실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결국 엄마는 수진이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 더 열심히 일했죠. 2년 안에 더 큰 집을 마련해서 엄마를 모시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25살이 되던 해, 고향 친구인 지훈이가 서울에 와서 저를 찾았어요. 민지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 모신다고 벌써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혼자 살고 있잖아. 지훈이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조금만 더 모으면 이라는 말로 현실을 회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어머니는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없었어. 너는 후회하지 마.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지훈이의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제 발걸음은 바람처럼 빨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이틀 동안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계속 울었죠.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왜 진작 엄마를 모시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욕심을 부렸는지. 셋째 날, 엄마는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이 사람들 누구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엄마는 저희 남매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 증상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엄마를 모시겠다고요.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구해서 엄마와 둘이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날마다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셨거든요. 어떤 날은 저를 자신의 어머니로, 또 어떤 날은 옛날 친구로 부르셨죠. 가끔은 저를 두려워하시기도 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한 대가로 엄마는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옷가게를 여러 생계를 유지했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죠.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민지야.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건 3년 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엄마께 달려갔죠. 엄마, 저 알아보세요. 저 민지예요. 엄마는 미소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또렷한 눈빛이었죠. 알지. 내 딸인데 어떻게 모르겠니? 민지야, 너 이제 시집 가야지.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전 시집 안 갈 거예요. 엄마랑 평생 함께 살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 너도 내 삶이 있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는 제가 집을 나간 뒤의 일들, 아버지의 변화, 그리고 엄마 자신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떠난 뒤로 내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단다. 술은 여전히 드셨지만 더 이상 폭력적이진 않으셨어. 대신 매일 밤 울면서 너를 찾으셨지. 우리 민지 어디 갔냐고.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계셨던 거죠. 민지야,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효심 깊은 딸을 낳아 기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야. 엄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효녀가 아니에요. 진짜 효녀라면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전 제 욕심만 채우느라 엄마를 홀로 두었잖아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게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로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어요. 가끔은 저를 알아보시기도 하고 예전 일들을 기억해내기도 하셨죠. 물론 여전히 혼란스러운 날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30살이 되던 해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매일 밤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점점 더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민지야,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도 돼. 내가 집을 나갔을 때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원망하지 마.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날 밤 엄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제 품에 안긴 채로요. 엄마의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특히 수진이는 계속 저를 안고 울었죠. 언니, 어머니는 언니가 옆에 있어서 행복하게 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정말 못난 딸이었어. 엄마가 날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잖아. 그때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야. 너 덕분에 어머니는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셨어.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너무 텅 빈 것 같은 집이 저를 더욱 외롭게 했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우리 옷가게 옆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승민 씨가 서 있었죠. 민지 씨, 괜찮아요? 어제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승민 씨는 1년 전부터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저는 늘 엄마를 핑계로 거리를 두었어요.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연을 거부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승민 씨. 들어오실래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삶도 살아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6개월 후, 저는 승민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날,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한참을 울었죠. 엄마, 오늘 저 결혼해요. 엄마가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요. 승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승민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고, 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었죠. 우리는 엄마와 제가 함께 살던 그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엄마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마치 언제든 돌아오실 것처럼요. 민지야,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할 때야. 어머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승민은 종종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밤에 자다가 문득 엄마를 찾아 일어나곤 했죠. 꿈에서도 엄마는 늘 저를 찾고 계셨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했던 순간들, 엄마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키운 소중한 밑거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가 왜 그토록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했는지, 왜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는지, 사랑이란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함께 껴안는 것. 승민아, 우리 아기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저는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어요. 희망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오랜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희망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겼던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을 안고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셨을까요? 엄마, 저 이제 엄마가 됐어요. 희망이가 태어났어요. 엄마를 닮아서 눈이 크고 예뻐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아기를 안고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 찬 미소요. 희망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승민과 함께 옷가게도 계속 운영했고, 가끔은 희망이를 업고 가게에 나가기도 했죠. 옷가게 옆에는 승민의 꽃집이 있어서 우리는 늘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희망이가 2살이 되던 날,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문을 열자 오랜만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언니, 오늘 희망이 생일이잖아. 축하해 주러 왔어. 수진이와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각자의 삶이 바빴기도 하고 엄마에 대한 추억이 너무 아파서 피하게 됐거든요. 수진아, 어쩐 일이야? 일부러 멀리서 왔구나. 수진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망이는 수진이가 가져온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죠. 언니, 나 요즘 엄마 꿈을 자주 꿔. 엄마가 우리 보고 화해하라고 하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꿈을 꾸었거든요.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엄마가 웃으시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멀리했던 것 같아.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각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한 모습이잖아. 수진이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엄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날 이후로 저희 형제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빠네 가족, 수진이네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도 많아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희망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던 그 고향으로요. 정말 괜찮겠어. 여기서의 삶을 다 버리고? 승민의 물음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계시던 곳에서 희망이도 키우고 싶어요. 우리는 고향의 작은 농장을 마련했어요.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꽃도 심었죠. 승민은 꽃집을 계속 운영했고 저는 온라인으로 옷가게를 이어갔어요. 희망이는 시골 생활에 금방 적응했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로 자라났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희망이 할머니 학교였어요. 저희 집 마당 한켠에 작은 건물을 지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죠.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오빠가 놀러 왔을 때 물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다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곳에서 즐겁게 지내셨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희망이 할머니 학교는 점점 유명해져서 인근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죠.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어요. 희망이가 10살이 되던 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희망이는 할머니, 학교 어르신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엄마를 떠올렸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우리 희망이가 어르신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때로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큰 빈자리가 생기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부모님께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엄마가 저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희망이에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때로는 아픈데도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견디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큰 효도는 바로 관심이에요.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엄마, 그리고 아빠.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항상 제 마음 속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 그때는 정말 효녀가 되어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배경음악 천천히 페이드 아웃.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인생과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세연이라는 여성이 어떻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후회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게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비가 내리던 그날, 세연이가 어머니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서 그녀는 네 남매 중 셋째로 자랐어요. 오빠와 언니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가고 세연이는 막내 동생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부모님과 살았죠. 가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술만 마시면 시작되는 아버지의 폭력은 참기 힘들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며 자식들을 지켰어요. 세연이의 어머니 미자 씨는 푸른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을 지닌 분이었죠. 왜 바다는 항상 우리를 품어주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프게만 할까요? 어린 세연이는 종종 혼자 바닷가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18살 되던 해 여름, 세연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내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끝없이 고통스러울 뿐이야.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자. 그렇게 결심한 세연이는 깊은 밤, 어머니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번 돈을 몇 푼 훔쳐 집을 나서려 했어요. 집 뒤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가려는데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개키던 동생 준호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13살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누나,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데려가. 세연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동생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준호야, 누나가 돈 벌러 갈 거야. 너는 여기서 어머니 곁을 지켜줘. 내가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준호는 세연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누나 없으면 나 어떡해. 학교도 못 가게 될까봐 무서워. 걱정 마. 누나가 너 학교 다닐 돈도 보내줄게.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항상 바다 건너 세상을 보고 싶어 했잖아. 그 순간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연아, 준호야, 어디 있니? 밥 먹을 시간이야. 세연이는 재빨리 준호를 안아주고는 그의 손에 작은 메모를 쥐어줬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 거라고. 그렇게 세연이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바다를 뒤로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죠. 이건 도망이 아니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이야. 도시에 도착한 세연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어요. 처음에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낮에는 음식점 서빙, 주말에는 대형마트 진열일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좁고 습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매일 밤 피곤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그녀는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작은 집, 준호의 대학 학비,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을. 세연이는 모든 급여의 절반 이상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하는 대신 준호에게만 연락했죠. 엄마한테 내가 보냈다고 말하지 마.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라고 해. 세연이는 준호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3년이 지났을 때 세연이는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점장의 신임을 얻었죠. 이제 그녀는 조금 더 여유로운 방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번 돈으로 고향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죠. 미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죄책감. 아버지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장례식을 위해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세연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완전히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머니는 밤낮으로 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결국 과로와 슬픔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지만 왼쪽 신체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세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오빠 민석은 제주도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언니 혜원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안 됐죠.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결국 내 남매는 의논 끝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을 결정해야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세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세연이를 바라봤어요. 세연아,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였으니까요. 결국 세연이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고향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도시에서의 직장은 포기했죠. 대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에 옷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세연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세연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공허한 눈빛으로 세연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손녀가 왔구나. 세연이 엄마는 어디 갔니? 세연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손녀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연이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죠.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볼게요. 그렇게 세연이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와 약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니는 뇌 손상으로 인해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기 때문에 세연이는 모든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드렸죠. 낮에는 어머니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기 보이는 바다예요.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바다는 우리 삶의 일부라고요. 어머니는 때때로 맑은 정신을 되찾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세연이를 알아보고 손을 꼭 잡아주었죠. 세연아, 미안해. 엄마가. 세연이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엄마 혼자 두고 도망쳐서. 엄마가 아프게 된 건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늙은 엄마 간병하느라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세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게다가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어요. 세연이는 밤에 어머니가 주무신 사이 인터넷 글쓰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잠은 하루 3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세연이의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종종 어지럼증도 느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세연이가 어머니의 약을 타러 약국에 갔다가 우연히 고향 친구 지호를 만났어요. 지호는 세연이가 처음으로 도시로 올라갔을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였죠. 세연아,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지호는 세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연이는 웃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죠. 병원에서 깨어난 세연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걱정스러운 얼굴의 지호와 의사였어요.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예요. 과로의 징후도 보이고요.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연이는 바로 일어나려 했어요. 안 돼요.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지금 가봐야 해요. 지호가 그녀를 말렸어요. 진정해, 세연아. 내가 이미 내 어머니께 들렀어. 지금은 이웃 할머니가 잠시 봐주고 계셔. 세연이는 겨우 안심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지호는 그동안 세연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세연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세연아, 넌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을 갈아 넣으면 결국 둘 다 무너질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날 이후로 지호는 자주 세연이의 집에 들러 도움을 주었어요. 때로는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돌봐주어 세연이가 조금이나마 쉴 수 있게 해주었죠. 지호는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연이의 어머니에게 간단한 재활 운동도 가르쳐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연이와 지호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세연이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죠. 나 같은 사람이 사랑을 할 자격이 있을까?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어느 봄날 지호가 세연이에게 청혼했어요. 세연아, 나와 결혼해줘. 너와 어머니 두 분 모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지호야. 난 지금 어머니밖에 생각할 수 없어.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짐 만들 거야. 세연아, 사랑은 짐이 아니야. 함께하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어머니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야. 세연이는 고민했어요. 정말 어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병하는 걸 원하실까? 그날 밤 어머니가 잠시 또렷한 정신을 되찾았을 때 세연이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그래도 계속 엄마를 모실 거예요. 미자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네, 행복이. 엄마, 행복이야. 시집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말을 들은 세연이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어머니도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세연이와 지호의 작은 결혼식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열렸어요. 민석 오빠와 혜원 언니,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모였죠. 어머니는 그날따라 특별히 또렷한 정신으로 세연이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 딸, 행복하게 살아. 결혼 후에도 세연이와 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지호의 도움으로 세연이는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어 갔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세연이를 딸로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세연이는 종종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조개 줍던 거. 그때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연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세연아,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한단다. 하지만 바다를 미워하면 안 돼.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으니까. 저는 그때 엄마의 말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도 바다 같은 거예요.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어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세연이의 말을 이해했다는 표시인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세연이는 그 순간 어머니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고 느꼈어요. 3년 후 세연이와 지호 사이에 귀여운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바다라고 지었죠. 어머니는 증손녀를 무척 예뻐했어요. 비록 말은 잘 못했지만 작은 바다를 안고 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세연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미자 씨는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는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미자 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세연이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세연이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세연이가 집을 나가고 보낸 모든 편지와 사진들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자 씨가 직접 쓴 듯한 일기장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친 세연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안에는 세연이가 집을 나간 후부터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까지의 기록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바다를 보며 세연이를 생각했다. 저 넓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 딸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괜찮으니 세연이만 잘 살았으면. 모든 페이지에는 세연이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세연이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떠난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세연이가 돌아왔다. 남편이 떠난 후에야. 미안하다. 더 일찍 이 고통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지 못해. 하지만 세연이가 돌아와 나를 돌봐주니 이제 여한이 없다.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순간 세연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셨던 거예요.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세월이 흘러 바다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작은 카페 미자네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세연이와 지호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바다가 학교에서 돌아와 세연이에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세연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이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을 가진 분이셨어. 때로는 거칠게 파도가 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빛나기도 했지.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세연이는 딸에게 조개를 줍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해가 지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세연이는 딸에게 말했어요. 바다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전하는 거야.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전해야 해. 바다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어요. 세연이는 딸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바다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봤죠.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이제 세연이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으니까요. 비록 아프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세연이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깊고 넓은 사랑처럼요. 어느 날 세연이의 카페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은발의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있는 그분은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라고 했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어렵게 걸어 들어온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세연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차 한 잔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노인은 고맙다며 차를 받았고 세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장님, 이렇게 매일 저 같은 노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감사하죠.
할아버지, 저도 한때 부모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이후로 노인은 매일 카페에 들러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때로는 바다와 함께 어린 시절 바다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세연이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죠. 세연이의 카페는 점점 마을의 중심이 되어 갔어요.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장소가 된 거죠. 세연이는 카페 한쪽 벽면을 기억의 벽으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옛 사진과 이야기를 전시했어요. 그 중심에는 미자 씨와 세연이의 가족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세연이의 머리카락에도 하나둘 하얀 실이 섞이기 시작했죠. 바다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엄마의 카페를 도왔죠. 어느 여름날 바다가 세연이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느라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가끔 미안해.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나는. 세연이는 딸의 말을 자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바다야,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이었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엄마의 행복이야. 바다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연이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내 딸. 세월이 더 흘러 바다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세연이는 할머니가 되어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손녀 미자는 이름처럼 할머니, 미자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같은 두 눈의 모양, 같은 미소. 세연이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제 세연이의 카페는 바다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연이는 가끔 카페에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죠. 지우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어느 날 세연이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세연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어머니가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세연이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어요. 그날 밤 세연이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꿈이었죠. 어머니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세연이는 어린 소녀였어요. 둘은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세연아, 인생은 바다와 같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평온하지. 하지만 언제나 아름다워. 세연이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온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연이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작은 배낭을 꾸렸어요. 지호가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등대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지호는 세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갈까?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요.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세연이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집을 떠났던 18살의 자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던 25살의 자신,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50대의 자신. 긴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등대에 도착한 세연이는 넓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죠. 세연이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배를 꺼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한 페이지를 접은 것이었어요. 엄마,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바다처럼 넓은 사랑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세연이는 종이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작은 종이배는 파도를 타고 멀리 떠나갔죠. 세연이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바다처럼 엄마처럼 깊고 넓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게요. 세연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바다와 같은 깊은 사랑, 넓은 이해, 그리고 끝없는 포용으로 채워진 삶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다에게, 그리고 미자에게로 이어질 거예요.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을 어루만지듯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바다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바다가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빛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바다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